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고 싶어도 온몸의 감각이 기억하고 있는 기묘한 여름날의 기억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로 무척 바쁘셨고, 여름방학만 되면 나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 계신 조부모님 댁에 맡겨주곤 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성암골이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험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핸드폰 신호가 끊기고 창밖으로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짙은 녹음이 펼쳐졌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수양버들이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신신당부하셨다. 준호야,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저 버드나무 너머 숲길로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니? 어린 마음의 나는 그저 그곳에 멧돼지나 뱀이 많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아이들이 나밖에 없었기에 나는 금세 심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뒷산 개울가에서 놀고 있던 나에게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다. 이름은 민지라고 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따은 아이였다. 민지는 마을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너무나 창백한 피부와 속을 알 수 없는 깊고 검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너 서울에서 왔지? 나랑 놀래? 민지는 마을의 비밀 장소들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른들 몰래 숲속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신기하게도 길을 잃지 않았다. 아무리 덩굴이 우거진 곳이라도 민지가 앞장서면 마법처럼 길이 열리는 것 같았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민지가 나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야, 너 정말 재밌는 거 보고 싶어? 어른들은 절대 모르는 곳인데. 그날은 유독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다. 할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민지의 묘한 미소에 홀린 듯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마을 입구의 버드나무를 지나 금지된 숲길로 발을 들였다.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괴한 정적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계곡에 도착했다. 그곳 중앙에는 낡은 새끼줄이 칭칭 감겨있는 기이한 돌탑이 있었다. 저게 뭐야? 내가 묻자 민지는 돌탑 앞에 멈춰서서 대답했다. 여긴 그림자 신부가 잠든 곳이야.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기도 하지만 아주 화가 많이 난 귀신이기도 해. 돌탑 밑에는 누군가 쓴 듯한 낡은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 하나 놓여 있었다. 한자가 섞여 있어 당시에 나는 다 읽을 수 없었지만 민지는 그 비석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너도 저거 읽었지? 이제 너도 우리랑 똑같아졌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내 귓가에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기괴한 음성이 속삭였다. 읽었구나. 나는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민지 외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이의 표정이 아니었다. 입가가 귀까지 찢어질 듯 기괴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나는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귀에서 민지의 웃음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죽으림을 다해 마을로 내려왔을 때 마을 어귀에서 나를 찾던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나를 들쳐업고 집으로 뛰셨다. 그날 밤 우리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밤새도록 정체모를 주문을 외웠다. 할아버지는 내 방문 밖에 커다란 팥더미를 쌓아두고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말라고 소리치셨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이 급히 마을로 오셨고 나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왔다. 차 뒷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마을을 보았을 때 마을 입구 버드나무 아래에 민지가 서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나는 한동안 심한 고열과 악몽에 시달렸다. 부모님은 내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아 그런 것이라 생각하셨고, 시간이 흐르자 그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졌다. 아니, 잊었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러 나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어린 시절의 송암골이나 민지라는 이름은 그저 철없던 시절의 환상처럼 치부되었다. 하지만 그 재앙은 내가 가장 평온하다고 느꼈던 순간에 다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다.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밤늦게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복도 끝 화장실에서 툭툭 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수도꼭지를 꽉 잠갔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일어났다. 피곤해 지쳐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던 나는 차가운 냉기에 눈을 떴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낯익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어린아이의 형상이 서 있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창문을 보았을 때 내 어깨 위에는 창백하고 마른 손가락 하나가 놓여 있었고 유리에 김이 서리며 글자가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다음 역에서 곧장 내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15년 전 그 계곡의 돌탑 앞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그 서늘한 기운이 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무너졌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천장 구석에서 민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고, 샤워를 할 때면 거품 섞인 물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섞여 나왔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환청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소음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휴직을 결정하고 부모님 댁을 찾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여쭈었다. 엄마, 나 어릴 때 강원도 할머니 댁에 갔던 거 기억나? 송암골이라는 마을 말이야. 어머니는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나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셨다. 준호야, 너 피곤해서 그러니? 네 외할머니는 너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친할머니 댁은 충청도잖아. 송암골이라니, 그런 곳에 간 적 없어. 너 초등학생 때 방학마다 영어 캠프 다녔던 거 기억 안 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분명히 그 마을의 흙냄새,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옥수수, 그리고 민지와 함께 뛰놀던 숲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곧장 인터넷과 지도 서비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모든 행정구역과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졌지만 송암골이라는 지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폐쇄된 마을 리스트에도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매년 여름을 보냈던 그곳은 어디였단 말인가? 내가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누구였고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 민지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리고 나를 옥죄어오는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억 속의 그 길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길의 풍경, 마을 입구의 거대한 수양버들. 나는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만 했다. 짐을 챙겨 집을 나서려던 순간 내 핸드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지독한 노이즈와 함께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빨리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나는 홀린 듯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다. 그것이 나를 기다리는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강원도 접경 지역으로 들어서자 날씨는 급격히 나빠졌다.
기억 속의 이정표들을 따라 차를 몰았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 이끼 낀 옹벽, 그리고 유난히 높이 솟은 기암 괴석들. 모든 것이 내 머릿속 설계도와 일치했다. 부모님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풍경들까지 거짓일 수는 없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길을 잃은 지 오래였다. 화면 위에서 자동차 아이콘은 도로도 없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핸드폰의 안테나는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고개를 넘으면 그 수양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안개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15년 전보다 훨씬 더 기괴하게 뒤틀린 채 잎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를 늘어뜨린 마을 입구의 수양버들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독한 흙비린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무 너머로 펼쳐져 있어야 할 송암골 마을은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무성한 잡초와 무너진 기와조각, 그리고 오래전 화재로 소실된 듯한 폐허만이 가득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여기서 옥수수를 먹고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나는 미친 듯이 폐허 사이를 뛰어다녔다. 그때 썩어가는 나무더미 사이로 낡은 가구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댁 거실에 있던 자개장 조각이었다. 그 위에는 내가 어릴 때 붙여놓았던 만화 캐릭터 스티커가 빛바랜 채 붙어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마을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시간대가 달랐다. 내가 방문했던 15년 전에도 이 마을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멸망한 상태였어야 했다. 나는 귀신들이 사는 마을에서 매년 여름을 보냈던 것인가? 그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결국 왔구나.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15년 전과 똑같은 하얀 원피스, 똑같은 양갈래 머리.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초점 없는 검은 눈동자 속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너는 선택받은 거야. 그림자 신부의 눈에 들었거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분께 몸을 바치고 영원히 이곳에 머물게 됐어.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민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의 안개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폐허였던 집들이 갑자기 15년 전의 깨끗한 모습으로 환영처럼 변했고 죽은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모두 참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 왔느냐? 왜 이제야 왔어? 그들 사이로 내가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노인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 불쾌한 마찰음을 냈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꼬꾸라졌다.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민지가 내 귓가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속삭였다. 네가 비석을 읽었잖아. 그녀의 이름과 죄를. 읽은 사람은 반드시 신부의 곁을 지켜야 해. 그게 이 마을의 오랜 약속이야. 그 순간 숲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계곡 쪽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안개 너머로 거대한 가마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가마 안에서는 피처럼 붉은 홀레복을 입은 형체가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차를 향해 뛰었다. 뒤에서 민지의 날카로운 비명과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는 순간
차 유리창에 수십 개의 창백한 손바닥 자국이 찍히기 시작했다. 간신히 차를 돌려 산을 내려왔을 때 백미러에는 여전히 버드나무 아래 서서 나를 배웅하는 민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내 차 뒷좌석 저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시작이야. 넌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겨우 고속도로 근처 주유소에 도착해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내 몸에 일어난 변화를 보고 경악했다. 내 어깨와 등 뒤에 마치 문신처럼 검은 비석의 글귀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봉인된 진실과 최후의 의식. 서울로 돌아온 나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어깨와 등에 새겨진 비석의 글귀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살을 파고들며 매일 조금씩 범위를 넓혀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문자는 더욱 검고 선명해졌고 그것이 목까지 차오르면 내 영혼이 완전히 먹힐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수소문 끝에 테마에 능하다고 알려진 정염 스님이라는 분을 찾아갔다. 깊은 산속 작은 사찰에서 나를 맞이한 스님은 내 등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네. 짐에게 맺힌 거대한 원한이네. 자네가 간 그곳은 이미 60년 전 산사태로 몰살당한 마을이야. 당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산채로 매정해 산신께 바쳤지. 그것이 바로 자네가 본 그림자 신부의 시초라네. 스님의 선영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죽어서도 신부의 원한에 묶여 그 폐허 속에서 영원히 결혼식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15년 전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실과 명계의 경계가 잠시 허물어졌을 때 어린 내가 그곳으로 발을 들인 것이었다. 민지라는 아이는 그 원기들이 자네를 붙잡아두기 위해 내세운 미끼였을 것이. 이제 신부는 자네의 육신을 빌려 이승으로 나오려 하고 있어. 그날 밤 스님은 사찰 본당에서 나를 위한 최후의 구병시식 시작했다. 법당 사방에는 부적과 금줄이 쳐졌고 나는 그 중앙에 앉아 눈을 감았다. 절군거짐은 샤먼시롤 구경식을 덩개갔습니다. 나는 그굴면 즉왕의 짐보는 제베어 마찾는 준하의 부영. 나는 그 중앙에 앉아 눈을 감았다. 절대로 눈을 뜨지 말게. 어떤 소리가 들려도 누가 말을 걸어도 응해서는 안 되네. 스님의 독경 소리가 시작되자 법당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갑자기 사방에서 스르륵 스르륵 하며 수천 마리의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준호야, 나 여기 있어. 너무 추워. 문 좀 열어줘. 민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러자 목소리는 갑자기 굵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로 변했다. 내가 할아버지라 믿었던 그 노인의 목소리였다. 이 배은망덕한 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장 나오지 못해. 법당의 문이 누군가에 의해 거세게 두드려졌고 부적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다. 스님의 독경 소리는 더욱 높아졌지만 그만큼 원기들의 방해도 거세졌다. 갑자기 내 등 뒤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비석의 문자들이 내 살을 찢고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그때 법당 정중앙의 안개가 걷히며 피처럼 붉은 홀레복을 입은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지만 입가만은 기괴하게 찢어져 웃고 있었다. 그녀가 가느다란 손가락을 내 목을 향해 뻗으며 속삭였다. 찻, 아타,
내 신랑. 그 순간 나는 스님의 가르침을 잊고 눈을 뜨고 말았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와 내 눈이 마주친 찰나 내 몸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다. 하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고 내 이마에 피로 쓴 부적을 붙이며 사자후를 내질렀다. 인연이 다하였으니 돌아가라. 산자의 땅은 네가 머물 곳이 아니다.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강렬한 빛이 법당을 가득 채웠다. 귀를 찢는 듯한 여자의 비명과 민지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폭발하듯 사라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법당 안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스님은 탈진하여 쓰러져 계셨고 내 등을 괴롭히던 통증은 사라져 있었다. 거울을 통해 확인한 내 등에는 문신 같던 글귀들이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내 물음에 스님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다. 완전히 떼어내지는 못했네. 자네가 눈을 뜨는 바람에 신부의 시선이 자네 영혼에 낙인처럼 찍혔어. 평생 안개가 짙은 날이나 산 깊은 곳은 피하게. 그녀는 언제든 자네를 다시 부를 테니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자욱한 밤이면 아파트 창문 너머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나를 보며 손을 흔드는 환영을 보곤 한다. 그리고 내 등의 희미한 흉터들은 송암골의 제삿날이 다가올 때면 여전히 검게 타오르며 나에게 속삭인다. 준호야, 아직 안 끝났어.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나는 오늘도 불을 끄지 못한 채 안개가 걷히기만을 기다리며 밤을 지샌다.